대통령의 순방 외교 그리고 국정원 인사 파동까지 모두 걱정이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 관련 사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예, 자 바로 세일즈 외교 경제 방점을 찍고 있다. 순방이 민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나가셨는데 현재까지 순방 성과 어떻게 보세요? 우선 국민의 관심을 전혀 못 끄는 것 같아요. 역대 정부에서는 대통령들이 해외 순방을 나가면 관심을 집중시켰죠. 그래서 지지율도 올리고. 그랬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슈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무관심하고 시청자분들도 순방을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를 정도인 것 같고요. 본질적으로는 성과가 없으니까 국민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용산 대통령실에서 성과로 내세우는 게 한미일 정상회담하고 한일 정상회담인데요. 그렇죠. 한미일 정상회담은 10분간 조우했다 그러더라고요. 한미일이 10분. 한미일 10분. 근데 통역 절반 빼면 5분 남아요. 정상 3명이서 그냥 인사하면 그 끝이에요. 네네. 그렇네요. 한일 정상회담은 또 35분 하셨다는데 통역 빼면 17분 남거든요. 네. 그냥 7, 8분 각자 덕담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심지어 미국과 일본도 다 만났던 시진핑 국가주석은 아직도 못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잠깐 조우했다는 게 전부여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초기부터 이야기했던 한미일 올인한 결과가 이런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북한의 도발에 맞서서 한미일 협력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다만 한미일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북중러가 또 단단해지거든요. 따라서 역대 정부에서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한미일 협력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정책을 했어요. 그게 소위 북방 정책입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전승절에 중국을 방문했잖아요. 중국 공산당이 전쟁에서 이긴 기념일날 가신 거예요. 사열하셨어요? 사열. 그럼요. 인민군. 근데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한미일에 올인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져야 될 외교적 레버리지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세 보니까 올해만 기시다 총리하고는 7번 만나셨어요. 네.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 총리를 자주 만나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건지 저는 되묻고 싶어요. 예. 중일 정상들은 그 후쿠시마 오염수도 어쨌든 의제에 올려놓고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를 했던데 한 30여 분 이루어졌던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관련된 의제는 테이블에 올라가지도 않았다라고 해서 국민들은 좀 걱정이 많다.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한일 관계가 대등하다 말로만 이야기하는데 실제 그런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회담 같은 경우도 기시다 총리가 20분이나 늦었어요. 아 그래요? 예. 물론 현지 교통 사정 때문에 중간에 걸어서 왔다라고는 변명을 대는데 외교 프로토콜에 있어서는 심각한 결례입니다. 그러네요.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처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중국은 정상회담 의제에 올리잖아요. 밥상에 올리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올리지조차도 못했어요. 그냥 일본을 7번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감개무량하다. 만나주기만 하면 감사하다라는 건 정말 쌍팔년도식 외교거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중 정상회담 대통령실은 오후까지 개최를 할지 말지 논의 중이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만약 한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의제를 두고 깊이 있는 얘기를 하는 거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할지 말지를 아직도 결정이 안 돼 있다면? 아마도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무진장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안 될까 봐 3분짜리 조우를 미리 밑밥을 깔아둔 거죠. 아 그래요? 맞아요. 어제 3분 만났다고 하셨어요. 3분 만났다고. 나중에 못 만나게 되면 완전히 안 만난 건 아니다 우리가 라는 이제 밑밥을 깔아둔 거고 한중 정상회담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정상회담이 될 리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아직도 확정이 안 되는데 의제 조율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불가능한 거죠. 현실적으로. 그럼 이제 덕담하고 각자 얘기하고 또 헤어지는 방식인데. 그리고 오늘 보니까 윤 대통령은 한나라 순방에 25억. 문재인 전 대통령은 15억.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아니 솔직하게 해외 순방을 많이 하고 돈 많이 썼다고 타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게 성과가 있으면 얼마든지 타박할 수 있죠. 그런데 국민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야, 다른 역대 대통령보다도 자주 나가고 돈도 펑펑 썼는데 성과가 뭐냐 이거잖아요. 예를 네네. 들어서 문재인 정부 코로나 직전 뭐 용산 대통령실은 코로나 때문에 비교 안 된다고 하던데 네. 그럼 코로나 직전에 2019년에 순방 예산이 234억이었어요.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578억이에요. 거기다가 88억이 또 숨겨져 있어요. 이거는 그래요? 뭐냐고 하면 대통령 순방에 따르는 프레스센터를 만드는 예산이에요. 결국 순방 예산이에요. 이게 해외 홍보원에 들어가 있어요. 이 88억까지 합치면 666억을 썼어요. 즉 2배 반 가까이를 쓴 거예요. 돈 많이 써도 좋아요. 많이 나가도 좋아요. 근데 구체적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일본과도 일본권 만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얻은 성과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사도 일본 마음대로 일본 입맛대로 다 해주고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눈 감아주고 자존심 실익 다 내줬잖아요. 우리가 얻은 건 없다고 생각해요. 예. 아니 뭐 돈을 많이 쓰더라도 이렇게 한 나라당 10억씩 왜 차이가 나나? 그거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분석을 아무리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 순방이 나가면 기본 경비가 드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를 게 없어요. 뭐가 왜 10억이 더 들었지? 한 나라당? 아무리 좋은 밥을 먹어도 그렇게 비싼 밥을 못 먹거든요. 하여튼간에 이 부분은 궁금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정확하게 밝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 며칠 전에 보니까요 의원님 비롯해서 30분이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으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성명을 내셨어요. 네네. 언론에서는 뭐 비명 친명 할 거 없이 30명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렇게 의미부여를 하는데 말하자면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현행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현행제도를 유지하고 이 제도의 난점을 막을 수 있는 추가 입법을 하자 이런 맞습니다. 취지신 거죠. 왜 지금 그런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자고 하셨는지. 우선 비례대표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우리 정치권은 다양한 세력들이 정치권에 들어올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돼 왔거든요. 네네. 지금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통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20년 총선에 국민의힘이 꼼수 정치를 해서 위성정당을 만들었어요. 네네. 물론 우리 당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할 필요가 있죠. 네. 이번에도 그렇게 갈 거냐라는 겁니다. 네. 과거처럼 꼼수 정치를 할 거냐 그러지 말자. 네. 막을 수 없는 길이 있는 거 아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대선 때 위성정당 방지에 대한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이재명 후보가 직접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럼 이제 그 약속을 지키자라는 차원에서 저희 당에 있는 의원들 30여 명이 모여서 성명서를 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또 현실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뭐 그냥 이 제대로 간다면 무조건 위성정당 만든다. 그럼 본인들이 직접 맞습니다. 하는 얘기니까요. 네네. 근데 그러면 선거에서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면 민주당도 위성정당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병립형으로 가서 아예 그냥 예전 제도로 가야 민주당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현실론. 저는 그런 목소리를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네. 말씀처럼 국민의힘에서 정치 꼼수로 써가지고 총선 이기려고 드는데 우리가 앉아서 당할 거냐. 그렇죠. 그럴 수 없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렵고 힘들수록 원칙을 지켜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국민의힘한테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솔직히 우리가 국민의힘하고 똑같은 정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네, 그래서 그런 꼼수 정치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시지 않을까라는 거에서요. 우리가 정치하는 이유를 한번 되새겨 보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또 따라붙는 얘기가 조추송. 추미애 전 장관은 좀 죄송해요. 같이 묶이는 게 민주당 당원이고 조국, 송영길 두 분은 민주당 당원이 아닌데 여튼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프레임 짜서 얘기하기 쉬우니까 국민의힘은 이준석 신당을 막고 민주당은 조국 신당을 막기 위해서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조선일보가 그런 보도를 오늘 아침에 했더라고요. 조추송이라고 네이밍도 했던데 조선일보가 관여할 일도 아니고 더군다나 걱정할 일은 더군다나 아닐 것 같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되는 일입니까? 민주당 지지자들도? 왜냐하면 이 부분은 국민들의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대로 보면 선거 때마다 수많은 정당들이 만들어지고 소멸해 왔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국민 유권자들의 판단 이죠. 그래서 국민은 저는 조선일보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국민들께서 판단할 몫이다. 큰 틀에서는 물론 디테일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만
뭐 조선일보가 안 하던 걱정까지 그렇게 해주시니까 민주당 걱정, 조선일보가 하는 민주당 걱정. 네, 그건 잘 봐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국정원 내부 인사 파동 논란이 있었죠. 네. 윤 대통령이 제각까지 한 1급 간부 인사가 번복되고 취소되고 그래서 그때 이제 김기현 국정원장을 둘러싸고 특정 인사들 간에 뭐 이런 내부 인사 갈등, 알력 다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데 한 번 더 비슷한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엔 아예 김규현 국정원장 교체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경질설 나오죠. 네. 네. 경질설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국정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이렇게 국민들이 보기에 무슨 호떡집에 불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말씀처럼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네. 대한민국 헌정사 70년에 정보기관이 인사파동이 났다라는 건 전 처음 듣습니다. 제가 국회 정보위 간사인데요. 예. 정보기관이라는 건 그만큼 민감한 정보를 다루고 보안이 철저한 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데에서 인사파동이 났다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국정원 인사파동이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라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입니까? 예. 아, 저는 세 번째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네 번째입니까? 조금만 설명드리면 첫 번째,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소위 숙청 인사였습니다. 아. 문재인 정부 때 조금이라도 일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보복 인사. 네. 저기 멀리 한직으로 보내거나 하얀 벽면만 보게 하거나 뭐 이런 인사를 했던 거죠. 세 번째 인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6월에 있었던 건데 대통령이 국정원 1급 인사에 대해서 결재까지 다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뒤집어졌어요.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대통령이 쪽팔리는 일이죠. 제가까지 했는데.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일이 국정원에서 벌어졌어요. 이번 인사파동이 네 번째입니다. 국정원장 경질설이 나오고요. 1차장 뭡니까 또 감찰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감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질은 이번 인사파동의 본질은 국정원 내부의 권력투쟁으로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소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윤석열 퀴즈라는 게 만들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 윤석열 퀴즈끼리 농공행상을 하다가 싸움이 난 겁니다. 서로 네 떡이 크다라고 이제 싸움이 난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원장 교체설, 감찰설 서로를 죽이기 위한 언론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정보기관 안에서 아니 물론 뭐 모든 조직에는 뭐 파벌이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정보기관 내부에 권력 싸움을 한다는 게 처음 보는 풍경이라서요. 이게 왜 뭐 기강이 바로 안 서서 그렇습니까? 어떤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고요. 일차적인 책임은 저는 김기현 국정원장한테 있다고 봅니다. 국정원장이 조직을 제대로 장악하고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죠. 엉터리판이 만들어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난장판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용산 대통령실의 책임입니다. 이런 권력투쟁 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지금 권력투쟁으로 보면 두 번째입니다. 1차, 2차 때는 보복 인사였다면 3차, 4차 인사파동은 소위 권력투쟁이거든요. 농공행상 싸움인데. 농공행상을 둘러싸고 자기 몫을 더 크게 하기 위한 겁니까? 용산 대통령실이 이런 권력투쟁은 정리해야죠. 깔끔하게. 그런데 누구 하나 손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을 정리하지도 않고 있으니까 같은 일이 반복됐던 거죠. 아니 최초에는 그 국정원 기조실장을 조상준 그 검사 출신 보냈다가 그분이 또 사직을 하고 또 검사 출신이 갔단 말이죠. 그래서 검사 출신이 국정원을 장악하려고 하는데 국정원에서 내부 직원들이 반발하는 것이다라는 식의 분석 기사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검사 첫 번째로 왔던 기조실장 조상준 실장의 교체는 인사파동이 늦지도 않았습니다. 그거 넣으면 다섯 번째입니다. 그 조상준 기조실장이 바뀐 것도 웃기죠. 왜냐하면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한 날 바뀌었어요. 맞아요.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에서 국회 국정감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기조실이고요. 주무부처장입니다. 그 사람이 당일날 바뀌는 거예요. 그 전날 국정원장한테 보고했다 그러고. 상식적이지가 않죠. 그런데 중요한 건 검사 출신이 국정원을 제대로 장악했냐? 그게 아닙니다.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가 않아요. 국정원 내를 장악 못하고 있어요. 검찰도. 국정원을 장악하고 있는 건 윤석열 키즈들입니다. 국정원 내부의 윤석열 키즈들. 대통령의 구상은 검사들이 가서 좀 뭔가 장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해서 기조실장으로 보냈던 거 아닌가요? 보냈는데 쫓겨났잖아요. 나와버린 거잖아요. 거기서 투쟁해서 못 이겼구나. 그러니까 검사 출신들은 몰아내고 이제 국정원 내부의 윤석열 키즈들 간의 논공행상 싸움이다. 네. 본질은? 그리고 지금 본질은 그렇습니다. 국정원 내에 역대 어느 때보다도 많은 검사들이 가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검사들이 국정원에 갈 이유가 별로 없죠. 법률 보좌관이라든지 꼭 필요한 자리만 가면 되는데 역대 정부와 비교할 때 상당히 많은 수가 가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밝히긴 어렵지만요. 그런 것도 부작용스러운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정원 내에 일어나는 인사파동은 국정원 내부의 권력 다툼인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흔하게 어느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도 하던데 뭐 신구파의 갈등이다. 진보 보수의 갈등이다. 전혀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국정원의 윤석열 키즈 간의 논공행상. 권력 다툼이다. 한 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김기현 국정원장 이번에 교체될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 용산 대통령실에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국정원 내부의 문제를 빨리 정리하지 않는다. 왜? 김주현 국정원장이든 그 상대편이든 다 윤석열 키즈거든요. 어느 쪽이든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정확한 방침을 못 정한 것 같아요.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다. 그게 빨리 정리가 돼야지 김기현 국정원장도 거취가 정리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